안녕하세요. 박보입니다. EBS와 함께하는 고2, 3 중간고사 대비법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을 위한 시간이 되는데요. 오늘도 역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생명과학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생명과학의 한 남자 여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EBS에서 수학 영역을 강의하고 있고요. 친절한 하영쌤입니다. 친절하게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한 남자와 친절한 하영 선생님이 많은 내용 전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과 달리 이미 학교 시험을 치러본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차원이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의 깊이, 내용 역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과 많이 다를 텐데요. 지금 중간고사를 앞둔 심정이 어떤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중간고사가 한 달이 남았는데 시간도 너무 촉박한 것 같고 준비도 덜 된 것 같아서 지금 걱정이에요. 제가 이번 중간고사 내신 등급을 높이는 걸 목표로 잡았는데 높일 수 있을까? 혹시 되려 떨어지는 건 아닌가 걱정이 많이 돼요. 일단 수능에 전념할 생각입니다. 어떤 과목에 어떻게 시간을 분배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매 시험마다 조금 중압감이 좀 큰 것 같아요. 진짜 막막하고 답답해요. 네, 좀 그래요. 좀 기분이 좀... 네, 인터뷰하는 학생들보다 뒤에 시무룩하게 있는 학생들의 표정이 더 막 와닿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이제 사회탐구를 담당하게 되니까 2학년 선택 과목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이제 법과 정치 같은 선택자 수가 아주 적은 과목을 가르치게 되면 한 2반 정도 막 이래요. 그러면 1등급이 2명, 3명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재밌다,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다가도 1등급은 꿈도 못 꿔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포기하는 학생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이건 사탐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네, 이제 1학년 때는 아무래도 전체 학생들이 인원이 많다 보니까 등급 받기가 좀 수월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아하는 과목으로 이제 계열을 선택했는데 특히 자연계는 더 심해요. 인원이 맞죠, 적어지다 맞죠. 보니까 한두 명 정말 그렇게 잘 해야지만 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중압감, 아까 그 친구, 네. 남학생 친구 얘기했던 게 굉장히 와닿는데 중압감이 아마 클 것 같습니다. 네.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전체 이과가. 그렇죠. 전체 인원수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보통 되니까. 일반계 고등학교는. 예. 네.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은 문과보다 더 심각한데요. 네. 수학은 수학이라는 이유로 그렇죠. 네. 그냥 저에게 매번 힘들다고 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학교에 갔다 왔었거든요. 수학은 범위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리고 과탐에 대한 얘기는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과탐 과목 같은 경우에 한 반이 선택된 경우. 네, 맞아요. 반등수가 곧 내신이라는 그런 슬픈 그렇죠. 얘기를 해서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네, 사과탐이나 특히 수학이나 정말 포기를 입에 달고 살잖아요, 아이들이. 그런데 사실 지금 포기를 말하기에는 너무 이른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고사 포기하지 않고 잘 볼 수 있는 비법 오늘 모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우리 친구들이 어떤 궁금증이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때 내신을 정말 못했어요. 그냥 수능에 올인하는 게 낫겠죠? 이 수능과 내신, 수능과 중간고사 중에서 중간고사 1학년 때 망쳤으니까 지금 수능에 올인하겠다. 이런 말인데요. 이 선택 과연 옳은가요? 네. 보통 이제 대학에서는요, 아이들이 이제 점점 성장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네. 1학년 때 좀 모자라더라도 네. 2학년 또 3학년 때 점점 좀 발전하고 있는가. 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기 때문에 1학년 때 자기가 좀 고등학교 내신에 잘 적응하지 못했더라도 네.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고 잘 적응해서 2학년 때 조금 더 나아지고 3학년 때 좀 더 나아진다면 좋겠고요. 또 이제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학년 내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1학년하고 2학년 내신 같은 경우는 1학기, 2학기를 평균 내서 네. 합산해서 넣지만 3학년은 딱 한 학기, 1학기만 가지고 40%를 넣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학생들이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학년에 50% 반영되는 학교도 있죠. 예, 좀 다르죠. 대학들도. 학교마다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으니까요. 네. 이거 저는 진짜 이건 강조해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옛날 얘기긴 하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내신이 정말 좋지 않았었거든요. 특히 1학년 때 내신이. 그래서 하려고 정말 노력을 하기도 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중간중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좋지도 않았는데 막 이러면서. 수능에 올인하겠다. 그래서 뭐 이제 왔다리 갔다리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원하던 학교에 원서를 넣었는데 사실 합격률이 뜨는데 제 수능 커트라인보다 제 수능 점수가 사실 5점 정도 높았어요. 떨어졌더라고요. 내신이 안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마지막 1점, 2점 때문에 우리는 목숨 걸고 있는데 내신은 학생들이 생각보다 쉽게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 되어 있으면 만약에 저랑 다른 학생이었으면 그 학생 5점 낮은 학생이잖아요. 붙었다는 거죠. 그건 옛날 얘기지만. 근데 저도 사실은 내신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내신을 어떻게든 만회해 보겠다고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능으로 하지, 뭐 이렇게 하나에 막 이렇게 하지라고 했는데 사실 좋은 선택이 아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선생님은 내신도 좋으셨고 수능도 좋으셨죠? 네. 비슷비슷한데요. 아무튼 아이들이 일단은 자기가 지금 좀 모자라더라도 조금만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만 보여준다면 대학에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포기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듣는 친구들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그 입시를 좀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내신 반영 비율이 학년별로 조금 대략적으로 좀 있지 않나요? 보통 이제 뭐 차이는 좀 있지만요. 보통 1학년 때 내신이 20%, 2학년 내신이 40%, 그다음 3학년 내신이 40% 들어가는데요. 뭐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뭐 비교과 활동들을 좀 2학년 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이 좀 안 나왔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또 대학교에서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좋아. 2학년 때는 공부를 안 했으니 3학년 때는 그러면 그런 비교과 활동 안 했으니까 한번 너의 실력을 보여줘봐. 라는 식으로 대학에서는 볼 수 있기 때문에 3학년 때만큼은 또 뭔가 성적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기의 어떤 비교과를 좀 설명할 수 있는. 내가 2학년 때는 비교과 활동 때문에 좀 공부를 좀 등한시했는데 사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할 수 있었어. 나 내신 잘 나오는 거 봐. 그런 것들을 좀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3학년 1학기 내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신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진짜 제대로 막 귀에 박히는데요. 진짜 성적이 높은 상태로 꾸준히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못했다가 조금씩 상승하면 이것이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다음 질문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공부를 하다가 내신 준비를 하면은 시험 끝나고 다시 수능 공부를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돼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수능과 내신이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기간이 되면 이 수능 준비를 멈추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 뭐 그런 말인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중간고사가 끝나면은 바로 이제 6월 모의평가를 보게 되는데 그 6월 모의평가의 연계 교재가 수능 특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간고사의 EBS 연계 교재를 열심히 공부하시면 그것이 결국 중간고사도 잘 볼 수 있고 또 수능까지도 대비할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는 걸 믿으세요.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일단 많이들 불안해하시는데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수능과 내신이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사실. 근데 지금 고3 학생들한테 좀 포커스가 있는 것 같아요. 고2 학생들에게도 좀 다르지 않다. 저희 사탐은 어떠냐면 이 내신에 나오는 개념이 수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유형만 다르지 사실 같은 거잖아요. 실제 이제 2학년 때 배웠던 그러한 개념들을 가지고 3학년 때 수능을 보는 거니 결국 지금의 우리의 공부가 결국은 수능을 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물과 기름처럼 나눠서 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금 하나의 줄을 따라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신이 수능과 다른 성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넓어도 뭐 전범위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신이라는 것을 수능에서 내가 이런 부분을 공부하는데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수능이랑 다른 공부야라고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 내신 기간을 고려했을 때 뭐 한 3주 전, 4주 전에 시간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수능이랑 내신의 비율을 조금씩 적절하게 안배해 가면서 수능이랑 내신을 뭐 한 5대5 정도로 내가 공부를 한다. 그랬을 때 2주 전에는 뭐 수능을 조금 줄이고 그리고 내신을 조금 더 투자하는 4대6 정도. 그러니까 개념과 유형인 거예요, 결국. 그리고 이제 시험 기간이 되면은 이제 조금 더 올인해서 중간고사에
더 깊게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다시 수능으로 돌아갔을 때 수능 공부로 돌아간다라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는 수능 공부로 돌아갔을 때 조금 더 편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학생들이 말하는 이 수능 공부의 그 본질을 찾아보면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보통 공부 이제 하는 학생들이 계획을 세워서 자기의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해나가잖아요. 그러다가 내신 기간이 다가오면 그걸 멈추고 이제 그 시험 범위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자기의 그 멈춰진 계획들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이 수능 따로 내신 따로 하면서 이 내신을 하면서 수능을 놓치는 게 아닌가요? 라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공부가 그 공부 사실은 그래요. 예, 그런 거죠. 네. 네, 뭐 지금 저희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지금 세 분이 뭐 사과탐, 뭐 과학, 지금 여기 안 계신 뭐 국어, 영어까지 저는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능과 내신이 정말 다르지 않은데요. 여러분들에게 좀 더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입시를 경험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보지도 않고 두려워하는 게 가장 바보 같은 일일 것 같은데요. 네, 해보면 막상 해보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내신 준비도.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중간고사가 끝나 있거든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 미리 열심히 하고 후회를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두려워하느라고 공부 안 하는 것보다는 두려운 만큼 더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 학생은 진짜 공부 잘하게 생겼네요. 잘하는 학생이죠. 아, 네. 뭐, 내신 준비가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보다 어쩌면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것보다 저렇게 바로 입시를 겪은 선배들의 얘기를 듣는 게 아이들한테는 더 확 와닿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 학생, 선생님 혹시 아시는? 네, 저도 EBS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만난 학생인데, 그 1학년, 2학년 때 내신 강의를 통해서 만난 학생인데, 공부를 그렇게 처음엔 잘하지 않았지만, 선생님 저는 이거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정말 열심히 내신을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학생 말처럼 내신과 수능을 별개로 생각하지 않고 1, 2학년 그리고 개념 제대로 잡고 3학년 때도 계속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꼭 소개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학생인데 사실 정말 슬프기도 한 얘기지만 수강후기에 저렇게 학생들이 한번 써주잖아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뭐 학생들이 막 난리가 나죠. 저희가 막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네, 맞아요. 네, 참 신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선배들의 수강후기에 제일 아이들의 이 클릭이 막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많이 살펴보고 이렇게. 자기 동아리 활동 선배들의 얘기라든지 아니면 학교 선배들 얘기들을 들어보면 학교 선생님들의 어떤 출제 경향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알 수 있고 아무래도 경험을 했던 선배들이 확실히 이제 그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자기 혼자 해결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선배들을 좀 붙잡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동아리 선배들한테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걸 좀 물어본다면 훨씬 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중압감, 불안감도 좀 떨쳐버리고 두려움 없이 일단 좀 공부를 좀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실제로 공부할 때 진짜 중요한 게 방법을 찾는 것도 조언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동아리 선배가 없는 불쌍한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EBS에 막 공부양도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 진짜 많이 봤어요. 공부양도. 그래서 공부양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입시에 있어서 수능만큼이나 진짜 내신 중요합니다. 뭐 입시와 관련해서 내신 얘기 나오면 뭐 여한종 선생님 막 열을 올리면서 막 얘기하시는데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지 EBS와 함께하는 중간고사 대비법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중간고사를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사탐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2, 3학년 담임을 이제 주로 하게 됩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획 세우지 않고 공부하는 애들도 진짜 많고요. 아예 계획을 세울 줄 모르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 제가 좀 여러분에게 공통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중간고사가 있다고 하면 그 첫째 날을 기준으로 한 보름 정도 내지는 한 21일, 3주 정도를 보통 잡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목들 있죠? 네,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뭐 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수학 이런 과목들을 좀 먼저 하세요. 하신 다음에 이제 한 일주일 남았죠?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비교적 여러분들이 좀 암기해야 되는 과목들, 그렇죠. 탐구 과목들을 여러분들 한 일주일 남긴 상태에서
정말 열심히 좀 해보신다면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이 좀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최근에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일단 좀 크게 윤곽을 그린 다음에 계획을 짜시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간표 감안해서 하면 그 시험 시간표를 또 감안해서 짜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그렇죠. 예, 국영수를 먼저 한다 이게 아니라 먼저 보는 과목도 있고 나중에 보는 과목도 있고 뭐 이런 것도 배려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시간표가 이제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하루나 이틀 정도 전에는 이제 그 과목에 대해서 좀 하고요. 저는 이제 좀 그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영수 먼저 하고 탐구를 좀 시험이 임박했을 때 하면 암기가 좀 남아 있으니까 훨씬 더 시험 보기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제 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이과라도 사회 과목, 또 문과라도 과학 과목도 다 이제 정성평가라고 하는 걸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소홀하지 말고 그런 것들도 좀 시험 하루 전날 정도에는 좀 여러 번 보면 충분히 맞출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런 뭐 2달이나 한 달 또는 뭐 15일 전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노트 필기가 덜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을 해놓고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좀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개념은 내가 잘 알고 있구나 이 개념은 내가 부족하구나 그럼 모를 때는 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놓고요. 저는 사실 시험 기간 그 시간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시험 시간표에 보면 그 앞에 주말이 있는 경우나 휴일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가혹하게 그렇게 만들죠. 슬프죠. 학생들한테 참. 그런데 또 공부가 좀 덜 된 학생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휴일이 껴있는 그 뒷부분의 과목은 아무래도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 있는 과목을 순서대로 이렇게 약간 역순으로 배치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2과목을 치는데 한 과목은 양이 굉장히 많고 한 과목은 조금 적다. 이럴 경우에는 양이 많은 과목을 미리 좀 공부를 해놓는 그런 식으로 시간표를 좀 잘 세워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무엇보다 이 남은 시간하고 내가 공부해야 될 양 이것들을 이렇게 배분하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수학은 이제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죠. 네, 남겨진 시간하고 공부해야 될 양을 배치해서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나눠야 되지 않나요? 시간 계획표 세울 때.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시간 계획 세울 때 만약에 3주가 남았고 내가 뭐 만약에 몇 페이지를 공부해야 된다. 정말 그냥 수학적으로 몇 페이지를 공부해야 되는데 3주가 남았어요. 3주가 남았으면 그래도 적어도 2번은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2주, 1주 이렇게 잡는 거죠. 그래서 2주 동안 만약에 뭐 100페이지다. 그럼 하루에 해야 될 페이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꼭 이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고 뭐 주말을 이용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던가 아니면 그래서 저는 자투리 시간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부족하다면 쉬는 시간에도 한두 문제 정도는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꼭 시간을 확보하고 한번 쭉 보고 남은 일주일 동안 한 번 더 보고 시험 치기 전날 여러 번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에 진짜 포인트가 있는 게 진짜 공부 이렇게 막 그런 거 뭐죠? 뭐 이제 고시 패스하고 그러신 분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고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고 이 반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반드시 한 2주 걸려서 한 번, 1주 걸려서 한 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1회도 2회도 이렇게 하는 것이 저도 사탐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점이 학생들이 좀 명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계획 얘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왔으니까 과학탐구 공부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아까 이제 반복 얘기했잖아요.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복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개념의 암기 같은 게 특히 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좀 추천해주고 싶은 방법은요. 백지에다가 자기의 개념을 이렇게 좀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적는 거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뭐냐면 반복을 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한데 적는 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친구들 있죠. 그런 경우에는 너무 적는 거에 부담을 갖지 마세요. 딱 백지를 펴놓고 제목만 딱 놔둔 다음에 가려보세요. 백지로 가린 다음에 뭐 써도 괜찮고요. 나는 정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 쓰시고 그런 게 이제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딱 제목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말로도 한번 얘기해 보시고 머릿속으로 한번 되뇌 보이는 것도 이것도 결국은 백지에다가 여러분들의 개념을 적어보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최대한 반복할 수 있는 횟수를 늘려가는 게 가장 탐구를 잘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탐구는 정말 이렇게 키워드를 딱딱 써놓고 그 키워드의 의미를 머릿속으로 이렇게 되뇌이는 그런 방법들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과학 탐구할 때 그렇게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잘 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목차를 적어보고 목차 안에 들어있는 중단원이 뭐였지? 중단원 안에 있는 소단원이 뭐였지? 그 소단원 안에 있는 내용들이 뭐였지? 이러면서 이렇게 채워가면서 공부를 하니까 조금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는 그런 느낌이 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과학은요, 또 이렇게 저희 같이 탐구지만 또 사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지식 형태 뭐 이렇게 묻기도 한다면서요. 어차피 아이들이 이제 또 듣게 되겠지만 서술형 같은 경우를 이제 대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떤 특정 문제가 서술형 문제로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건 학생들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부할 때부터 조금 마음을 열고 모든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공부 자체가 서술형 중심으로 가게 되고요. 그랬을 때는 어떤 부분에서 서술형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편하게 쓸 수 있겠죠. 특히 과학탐구 같은 경우는 개념에 대한 어떤 이해보다도 또 지식적인 그러한 질문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개념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할 수 있으려면 뭐 서술형 문제에 대한 적응이 충분히 되셔야 내신 문제에 적응을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서술형 문제 진짜 엄청 걱정되는데 특히 저 수학은요. 저희 뭐 0 아니면 1번 문과는 늘 0 아니면 1번 나온다 해서 막 그냥 저희 때는 이제 좀 단답형이었으니까 좀 있죠. 수학 선생님께서 내신을 출제하실 때. 많죠. 근데 우선 수학의 경우에 저는 제일 교실에 들어가면 안타까운 것이 문제집이 거의 정해져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저는 절대로 그 문제집을 얘기한 적이 없는데 너무 똑같이 문제집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큰 오류가 생길 수 있거든요. 사실 많은 선생님들이 교과서에서 문제를 출제를 해요. 근데 학생들은 맨날 숫자만 바뀌면 막 똑같이 출제 안 했다고 저한테 뭐라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문제집으로 공부를 했다고 그 문제가 나오느냐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교과서고 교과서에 보면은 서술형 문제라고 해서 아예 되어 있어요. 그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 서술형 문제를 이용해서 문제를 출제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순서에 따라서 점수를 주는데 학생들은 굉장히 안타깝게 교과서는 다 뛰어넘은 채로 문제집만 막 풀다가 막 왜 그러지? 왜 근데 쟤는 똑같은 문제집을 풀었는데 쟤는 왜 1등이야? 왜냐면 그 학생은 교과서를 다 한 다음에 그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가장 중요한 그 기본 틀은 교과서.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 거기에 보면 다 들어있어요. 무슨 뭐 서술형 문항, 뭐 예제, 유제, 또 뭐 응용 문항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더 선호한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제가 또 서술형 팁을 하나 드리면요. 이 서술형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출제하시고 또 채점도 선생님이 하십니다. 근데 아이들이 의외로 안 써요. 전혀 안 쓰고 이제 백지를 내는 경우가 있고요. 맞아요. 또 특히 남학생들 잘 들으세요. 글씨를 너무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채점하는 선생님들이 주관적인 건 아니겠지만 일단 글씨를 잘 쓰는 친구들과 못 쓰는 친구도 있을 때 왠지 글씨를 잘 쓰는 친구들은 뭔가 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글씨를 못 쓰는 친구들은 왠지 답이 없을 것 같아. 그런 심리적인 것도 있으니까 최대한 또박또박 최대한 안 되는 거 알지만 최대한 깨끗하게 적어주시고 일단은 부분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수학 같은 경우도 풀이 과정 같은 경우 부분 점수 있죠.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쓰신다면 여러분들 생각지 못했던 그런 점수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거 저 진짜 강조하고 싶었어요. 저 수학이라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안 그래도 성적도 좋지도 않은데 근데 4, 9 대충 쓰니까 맞아요. 막 점수를 이걸 어떻게 줘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2, 5 막 이런 것도 네, 막 정말 대충 써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급해서 그렇겠지만 좀 또박또박 쓰고 그리고 정말 쓸 게 없으면 크게라도 쓰세요. 그리고 뭐 내 마음을 담아 진심을 담아 써주신다면 그래도 선생님들이 점수를 깎으려고 그러는 건 선생님 아니잖아요. 사랑해요. 막 이런 거 있으면 좋긴 하더라고요. 좋긴 하죠. 그러면 다음 네. 문제에서 다시 한번 보잖아요. 안 좋아하신대요. 요한정 선생님 안 좋아하시니까. 실력을 표현해주는 게 좋죠. 네. 여튼 좀 잘 보이게 그리고 좀 깔끔하게 이렇게 써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사탐은 서술 논술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진짜 필요해요. 좀 그 성의를 담아서 좀 길게 그리고 잘 쓰려고 막 꾹꾹 눌러서 쓴 그러면 정말 뭐 하나라도 찾게 부분 점수라도 찾게 되거든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이렇게 잠깐 뭔가 팁이 나온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끼리만 공유하는 그런 시크릿 팁은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요. 먼저 다른 선생님들의 과목별 노하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복습하고 예습하고 다음 시간에 만납니다. 안녕.
오셨어요. 전국 2학년 3학년 학생들 내신과 수능 대비 한꺼번에 하느라 고생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국어 영역의 국어 성적을 내신도 수능도 확실하게 한꺼번에 올릴 수 있는 핵심 팁을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EBS에서 국어 영어를 가르치는 남궁민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내신도 수능도 한꺼번에 잡으려면요 국어 영역의 국어라는 과목의 특성에 기반한 전략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자, 대부분의 2학년 학생들은요 지금 학교에서 문학 과목을 공부하고 있을 겁니다. 자, 문학 과목에서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모든 문학 작품들은 멀리 내다보면 수능의 시험 범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장르의 특성에 기반을 두고 그 작품의 핵심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꿰뚫어 볼 수 있는 눈, 그것을 중심에 두는 공부를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이번 중간 시험, 기말 시험 같은 때만 지나고 나서 잊어버려야지, 잠깐 머릿속에 넣어둬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수능의 시험 범위다라는 생각으로요. 그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공부. 그래서 표현 기교 같은 것들의 어떤 부수적인 차원은 살에 해당하는 것은요. 뼈대 이후에 공부하는 전략적인 공부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3학년 학생들은요, 수능, EBS 교재를 비롯해서 뭔가 실전적인 교재들의 그 중요성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학교 내신 공부에서도요, EBS 연계 교재 같은 그 교재들을 충실히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 국어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동일한 지문을 두고 누가 더 깊이 있게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 내가 내 눈으로 내 머리로 그 글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가의 싸움이다 보니까 결국에 동일한 지문으로 문제가 아무리 달라진다 할지라도 그 지문의 뼈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어떤 국어 시험에서도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르별 글의 특성에 따른 핵심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꿰뚫어보는 눈을 가져라. 이해를 암기보다 우선하라. 그리고 뼈대를 살보다 우선하라. 라는 두 가지 염두에 두고요. 여러분들이 내신도 수능도 철저하게 대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두 가지 사항들 염두에 두고요.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내신에서도 수능에서도 좋은 성적 거두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전국의 2, 3학년 학생 여러분, 파이팅! 안녕하세요. EBSI 영어 강사 저는 주혜연입니다. 여러분 지금 1차 지필평가 기간이라서 아마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우리 필승 만점 전략 4단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단은 시험 범위가 교과서가 됐던 부교재가 됐던 아니면 학력평가 지문이 됐던 상관없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공부는 각 지문을 통해서 필자가 하고자 하는 중심 이야기가 무엇인가 주제를 파악하는 게 가장 우선되어야 됩니다. 일단은 각 지문별 주제를 다 파악하셨으면 그 다음으로는 전체적으로 내용의 지문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 논리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부분 맨 앞부분은 소재를 제시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나온 게 주제문이구나. 그리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예시들이 주제를 뒷받침하고 있구나. 이렇게 전체적인 전개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3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공부가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들 있죠. 예를 들면 단어 공부라든지 아니면 어법 사항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마무리 단계가 바로 응용 문제, 변형 문제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1, 2, 3단계 다 건너뛰고 오로지 응용 문제, 변형 문제만 찾아 헤매는 그런 안타까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결코 똑똑한 공부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 내신 시험은 정말 100% 알고 있어야 서술형 평가까지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시험이니까요. 여러분 절대로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는 바른 공부법으로 공부하셔서 모두 다 좋은 결과 거둘 수 있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모두들 화이팅! 이해를 암기보다, 그리고 뼈대를 살보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잊지 말아라라는 그런 몇 가지 키워드가 귀에 콕 박히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직접 전해주시는 시크릿 팁을 매우 궁금해하고 있을 것 같아요. 두 분 준비해 오셨죠? 예, 준비했고요.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돌직구 아닙니까? 네, 시원하게 한번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막힌 데를요. 자, 첫 번째입니다. 두두두두두둥. 짠. 시험 출제가 끝난 후 선생님의 말에 주목하라. 자,
시험 출제 기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시험 출제 기간에는 교무실 들어가면 굉장히 선생님들 민감하시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막 가리고 그렇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 출제 그 시간이 지난 후 한 일주일 시험 남은 그때쯤 이제 선생님들 진도도 좀 남아 계시고, 네, 홀가분한 상태에서 이제 수업 들어오십니다. 그죠? 맞죠? 그때 선생님들은 입이 굉장히 근질근질해요. 네, 왜냐하면 머릿속에 이미 문제가 다 있거든요. 맞아요. 그때 학생들이 질문하면은 이거 안 나오는데 질문하면 괜히 좀 알려주고 싶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출제 끝난 다음에 들어오신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네, 그거 놓치지 마시고요. 그런 것들 잘 챙겨보시면 네, 기본 50점 이상을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도 맞을 수 있다는 걸 제가 좀 얘기해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두 번. 선생님, 진짜 아이들이 그거 알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시험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열흘 전 내지는 뭐 2주 전까지 시험 문제를 다 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열흘 또는 15일 전에 출제 다 하고 나면 남은 기간 동안 이제 그때 입이 근질근질한 거죠. 그렇죠. 네. 이상한 거 물어보면 괜히 좀 알려주고 싶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표정 관리 안 되고 그렇죠. 그런 거죠. 네, 그럼 두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뭘까요? 기출문제를 사수하라. 내신에도 기출문제가 있어? 수능이 아니라? 여기서의 기출문제는 이제 학교 내신 기출문제입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아마 대부분의 학교가 전년도 중간고사 문제들을 아마 탑재해 놨을 겁니다. 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만약에 그 선생님이 계속 자기 학년을 가르치고 있으면 더 떼땡큐죠. 네, 그 선생님이 문제 출제 어떤 흐름이 항상 있거든요. 냈던 선생님은 항상 그런 방식으로만 낼 수 있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또 여러 선생님이 함께 이제 연합해서 내는 문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냈던 선생님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출제의 어떤 유형 같은 것들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풀어보신다면 중간고사 짧은 시간 동안에 준비하는데 아주 좋은 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이거 기출문제 하면서 생각났는데 저 오늘 자꾸 동아리 오빠에 대한 그 기억이 잊어지지 않아서 얻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 사탐의 경우도 어떠냐면, 그러니까 문제 유형도 유형이지만 선생님들이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기출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시험에 나눈 개념이구나. 핵심 개념들, 문제에 나눈 주제들을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제 찾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우리가 부분에. 문제를 풀어본다는 것은요, 어느 정도까지 내가 공부해야 되는지 어떤 공부의 그 시험 범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니까 여러모로 쓸모가 있을 겁니다. 네. 꼭 좀 지켜주시고요. 내신 기출문제를 사수하라.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가겠습니다. 만약 내가 문제를 낸다면 이건요, 꼭 상위권 학생들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뭐 상황에 따라서 뭐 간단한 문제도 좋고요. 좀 뭐 복잡한 문제도 좋고요. 한번 공부하시면서 좀 지치고 힘드실 때 여기서 뭐가 나올까? 이런 것도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이 공부해 보라는 거죠. 아까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도 좀 연결해 본다면 모든 문제가 다 서술형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출제 잘하면 과연 이 부분에서 어떤 문제는 이건 낼 수밖에 없잖아. 이게 안 나오면 되겠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신다면 훨씬 더 좀 공부하는데도 재미도 있을 수 있겠고요. 네, 재미 얘기는 좀 괜히 했네요. 아무튼 네, 좀 버텨내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한번 출제자가 돼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경지까지 고3들은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경지까지 한번 해봤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네. 저희 사탐에서는요, 이게 분명히 시험 문제가 한 30문제 막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한 내용이 분명히 있는데 이 지엽적인 부분들을 막 들어가서 암기하면서 막 질문하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자기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출제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거보다 중요한 거 내야 되니까 그것들에 좀 덜 신경을 쓸 텐데 이거 그래서 진짜 꿀팁인 것 같아요. 내가 문제를 낸다면 30문제를 꼭 이렇게 꼽아본다면 그런 시간 낭비를 안 하겠죠. 이렇게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친구들끼리 한 5문제씩 이렇게 뽑아서 좋은 문제 같은 수학은 특히 그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이 해요, 애들. 아주. 근데 저는 그런데 꼭 껴가지고 같이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잘 못한다고 해서 뭐 내가 낸 문제는 다 안 좋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모르잖아요. 정말 근데 혹시 모를 정말 파격적인 문제가 나와서 그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 근데 사실 수학은 더 쉬울 것 같아요. 문제 이렇게 유제해서 좀 바꿔서 숫자 바꿔서. 예. 뭐 아니면 이거를 그래프로 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라는 학생이 굉장히 좋겠네요. 좋겠네요. 우리 학생들이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갈까요? 네. 마지막입니다. 자.
자, 이제 문제 실전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상황이에요. 예.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시험지를 받았습니다. 쉬운 객관식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서술형을 풀고 남겨둔 어려운 객관식 순으로 문제를 풀어라. 이거는 이제 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선생님 저는 서술형을 먼저 풀고 객관식을 풀어요. 이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요거예요. 예, 서술형. 우리 학생들이 서술형은 무조건 제일 끝에 푸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아는데도 못 쓰고 나오는 친구들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가 거기다. 서술형 문제 중에 의외로 쉬운 게 많아요. 네, 선생님들이 너무 백지낸 애들이 많기 때문에 좌절한 애들이 많기 때문에 좀 쓸 수 있는 문제들을 꽤 내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이거 꿀팁이다. 서술형 문제가 쉬우면 그것부터 푸시고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들을 푸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수학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하던데 어떠세요? 아니요, 비슷해요. 그리고 저는 서술형이 사실은 수학은 단계형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면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학생들이 나중에 옮겨 적지 못해서 다 틀리면 너무 부분 점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쓰고 저는 이 서술을 여기서 하나만 더 하자면 그 답지 뒤에다 써도 되거든요. 또 굳이 그 좁은 데다가 막 다 계산을 하겠다면 막 하다가 못하고. 네, 그러다가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막 시간 다 갔어요.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뒤에 넘겨서 뒷면 하고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서술형 먼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완전 꿀팁. 수학이 또 통하네요. 통해요. 근데 진짜로 그 어려운 문제에 막 거기에 시간을 계속 보내서 결과적으로 시간을 잘 배분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죠. 선생님 하신 거 저는 1번에서 4번 중에 제일 진짜 와닿은 거 저 서술형을 중간에 풀어라라고 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저희 출제 끝나고 난 다음에 근질근질한 선생님을 노려라. 이거 완전히 꿀팁이고요. 이하면 선생님 만만치 않게 준비하셨죠? 네. 한번 보도록 친절하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거 하면서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도 친절한 시크릿 팁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뜯어주시네요. 친절하니까. 네, 그럼요. 막 드립니다. 1등의 질문을 놓치지 마라입니다. 뭐 꼭 1등이 아니더라도 그 좀 상위권 학생들은 질문하는 게 좀 달라요. 찌릿찌릿해요. 맞아요. 네,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시험지 본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이거 나오죠. 아까 그 팁이랑 약간 비슷하게 얘기하자면 일주일 시험을 치고 시험 문제 출제를 하고 난 그 시간에 정말 많이 물어봐요. 이 학생들 참 신기해요. 저는 이 학생이 돼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너무 신기한 게 선생님 이거 나오나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럼 학생들이 모든 걸 읽더라고요. 1등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학생이 그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이 질문하는 그 부분을 특히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집중을 하면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네. 근데 1등이 너무 내성적에서 질문을 안 하려고 그러면 좀 옆에서 좀 질문 좀 하라고 하십시오. 그렇죠. 야, 질문 좀 해. 너 물어볼 거 없니? 막 이러면서. 너가 물어보는 게 나올 것 같단 말이야. 질문 좀 하라고 좀 이렇게 옆에 좀 찌르세요. 네. 그거 꿀팁.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살아야죠, 그죠? 네. 그게 팁인 것 같은데요. 옆에다 쓸 걸. 아시네. 그리고요, 이거는 두 번째 팁인데, 이거는 사실은 중간고사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약간 기출문제랑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다푼 시험지도 다시 보자. 다푼 시험지요? 네. 중간고사 끝나고 끝났어요. 나서? 그날. 채점 하는 학생들 가끔씩 있죠. 네. 저희는 잘해요. 다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채점을 하고 학생들이 이제 점수만 확인한 다음에 그냥 버려버려요. 그쵸? 네, 아니면 많이 뭐 버리죠. 책상에 넣어버리거나. 그런데 아까 기출문제랑 굉장히 비슷한 얘기인데요. 여기에 나왔던 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유형이 기말고사에 나올 수 있을 법한 유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선생님이 좋아하는 또는 그 선생님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술형이 그럴 것 같아요. 네네. 저도 서술형 내는 저만의 방식이 있거든요. 그쵸. 그걸 중간고사에서 한번 보여준 거니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특히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집요하게 증명 문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집요하게 그래프 문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험지를 봤을 때 그 배분을 보고 다음 단원을 공부할 때 여기에서 나온 이 증명이 나올 수 있겠구나. 여기에서 나온 이런 그래프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과학은 어떠세요? 버려도 돼요? 이제 선생님이 같은 선생님이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선생님의 유형, 선생님 스타일을 한번 보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랑 또 합산해가지고 등급이 그렇죠. 결정되니까 혹시 또 중간고사에서 조금 자기가 결과에 좀 마음에 안 든다면 이렇게 이제 선생님의 출제 의도를 좀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게 3학년 학생들은 조금 필요한 게요. 전범위거나 앞부분이 계속 포함되는 맞아요. 경우가 있어요. 예. 가혹한 선생님들이 2학년 때도 해요. 네, 죄송해요. 저도 가끔씩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사용됐던 문제들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이제 세 번째인데요. 이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 썼던 방법이에요. 그리고 어떤 학생이 이 방법을 써서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서 알려드리는 건데, 선생님 책상 위에 문제집을 주목하라. 사실 두둥. 네. 저는요, 제 책상에 문제집이 딱 2권이 있거든요. 특별히 제가 좀 손이 잘 가는 그런 문제집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거 고등학교 때 써먹었던 방법인데, 제가 문학, 특히 고전문학을 정말 못했었어요. 너무너무 못했었는데 선생님한테 그래서 질문을 하러 굉장히 자주 가겠죠. 질문을 하러 자주 가다 보니 그 선생님이 자주 펴놨던 문제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사볼까? 라고 해서 사서 공부를 했는데 웬걸 국어를 정말 못하는 제가 이 고전문학 점수가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한번 써먹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단점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근데 만약에 선생님 책상 위에 문제집이 너무 많아요. 아쉬워요. 근데 네. 자주 질문하러 가라는 것과 저는 일맥상통한 얘기라고 하는데요. 자주 펴놓는 문제집이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네. 저도 사실은 고백을 하자면 주로 보는 문제집도 네.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르기 전에 봤던 학력평가. 그렇죠. 제시문이나 네. 선지나 그렇죠. 이런 것들도 좀 네. 이용이 되죠. 네, 그래서 저는 또 이거 보니까 이런 것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과 좀 친해져라. 그쵸, 그쵸. 친해지면 나쁠 게 없네요. 그쵸. 이제 뭐 문제집도 볼 수 있고. 네. 교무실에 좀 자주 가는 우리 좀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 실제적인 팁 같아요. 굉장히. 시험 기간에는 가면 안 되죠? 네, 그렇죠. 출제할 때 말고요. 네. 완전 예민해서.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이거는 선생님의 표정을 파악하라인데요. 이것도 그 굉장히 많이 일맥상통한 얘기긴 한데 저는 많이 들키긴 하는데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개념을 설명하거나 어떤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수학은 워낙 할 게 많기 때문에 잘 이렇게 지우거든요. 그래서 분필 지울 때 살짝 고개가 돌아가죠. 그럴 때 제가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지 않니? 맞아요. 맞아요. 이거 잘 한 번에 못 지우고. 그렇죠. 네. 괜히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럼 근데 이건 얘들아 선생님 생각했을 때 그렇게 너네가 힘들어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 또는 예전에 저희 그 수학 선생님이 있었어요. 문제를 푸시고 딱 하시면서 씩 웃으시는 거예요.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선생님의 표정에 주목하고 그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하면 시험 문제를 조금 더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해봤는데. 이 칠판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 표정도 봐야 되는군요. 그렇죠. 전 그때 그걸 몰랐네요. 근데 정말 이 시크릿 팁 통해서 딱 한 가지 결론을 얻자면 진짜 수업 시간에 잘 들어야지만 내신에서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는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 하시는 말투, 표정, 친구들의 질문까지 모두 주목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이제 고득점을 위해서 필요한 거 한 가지씩만 더 주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는 일단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우리 학생들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잖아요. 한 번 시험이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뢰 좀 편안한 마음으로 중간고사를 좀 접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일단 좀 마음을 좀 바꿔서 기말고사가 없고 요 중간고사 한 번으로 나의 한 학기 내신 성적이 결정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훨씬 더 진지하게, 훨씬 더 중간고사에 집중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고 시험을 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면 결국 여러분의 성적이 더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이 올인하는 자세가 정말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학년, 3학년 학생들에게 이 중간고사 대비를 위해서 EBS 활용 방법도 있잖아요.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올림포스 강의가 굉장히 뭐 2학년 학생들한테는 괜찮은 강의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올림포스 강의가 특히 제가 수학을 하다 보니까는 수학은 2학년 학생들의 교육 과정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교육 과정에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진 교재고 강의이기 때문에 이 올림포스 강의를 이용하는데 사실 여러분이 들어가면 강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에서는 올림포스 강의를 제대로 한번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학교 수업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공부는 한 번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올림포스 강의와 학교를 하나를 복습, 하나를 예습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림포스 강의가 너무 길어. 네, 그러면 막 힘들잖아요. 네. 또 올림포스에 보면은 요약 강의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알짜 요약 강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요약 강의를 활용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학생들은 그것으로 개념을 정말 중요한 개념을 잡고 정말 시험에 잘 나올 만한 문항들로 연습을 한다면 여러분한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국영수가 올림포스로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올림포스는 다 요약 버전이 있다. 그렇죠. 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럼 탐구를 한번 좀 EBS 활용법을 안내드리면요. 2학년과 3학년 나눠볼게요. 2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 시험 대비 특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학교마다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요. EBS에서 전체 다 이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기 때문에 뭐 개념도 있고 문제풀이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개념을 좀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개념은 학교마다 다 똑같잖아요. 네. 그렇죠? 문제는 선생님들의 어떤 색깔이 좀 들어가지만 개념은 어떤 선생님이거든 다 교육과정상의 중요한 내용을 가르치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빠른 속도로 들어주시면 개념 정리 같은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고3은 뭐 수능 특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수능 특강, EBS도 수능 특강.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좀 부족했다면 내지는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셨다면 우리 주말이라든지 뭐 우리 야간 자율학습 시간 이후에 잠깐 우리 인강 강의를 좀 활용하시면 충분히 EBS 강의 활용해가지고 중간 대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올림포스 얘기도 하셨고 학교 시험 대비 특강 얘기도 하셨는데 저 탐구잖아요. 그 탐스런. 저희 2학년, 1, 2학년에 올림포스가 국영수라면 사과탐은 탐스런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수업하고 탐스런으로 해서 예습과 복습 병행하시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중간고사 어떻게 출제되고 그리고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보았습니다.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 전해드린 내용 바탕으로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준비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신 두 분 선생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EBS와 함께하는 고2, 3 중간고사 대비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